지금 사실 현대기아차는 역사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과잉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는 테슬라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거기에 인공지능을 붙인 거죠. LG엔솔이 해외적인 이슈만으로 이거를 기반을 확대하기 되게 어렵다. 우리가 지금 요즘 보니까 우리도 뭐 죽겠다 하지만 유럽 쪽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노스볼트 뭐 파산하고 자회사. 네. 그 유럽 쪽도 중국차의 그 저가 자동차 뭐 원인을 저가 자동차 공세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장 자체 그 성장의 그 성장세의 그 둔화로 인해서 어려워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럽이 어려운 이유. 네,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한 12년 살다 보니까 유럽의 독일 뉴스들을 이제 많이 보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네. 유럽 경제가 지금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말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을 없었던 네. 이유가 국가 재정이 안 좋아서거든요. 아, 맞아요. 보조금도 주지 않았고 이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BMW가 크게 투자했고 나중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추가 투자를 한 곳이죠. 근데 여기는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안 되는 것도 두 번째 요인이고 첫 번째는 중국의 저가 배터리 생산에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이 중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유럽에서 생산된 스웨덴에서 생산된 이 고가의 배터리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유럽에 있는 BMW나 벤츠라든지 폭스바겐이 전기차 판매율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것은 우선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중에서 2019년과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의 33%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때 중국에서 판매했던 돈이 연간 판매한 양이 400만 대였습니다. 폭스바겐이.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0만 대로 줄었어요. 와, 4분의 1이면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이 100만 대로 줄었지만 올해 12월까지 하면 200만 대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연 기관도 거의 안 팔리고 있고 전기차도 독일 전기차가 폭스바겐의 아우디까지 포함해서 중국 기업 대비 경쟁력이 없으면서 완전히 꺼지고 있다 보면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징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을 지금 문 닫으려고 하는 거고 독일에 있는 공장을 문 닫으려고 하는 거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공장을 문 닫으려고 하는 것은 공장을 문 닫아서 공장 가동률을 어느 정도 견뎌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의 판매율이 떨어졌고 전기차의 판매율도 떨어졌고 여기에 중국차의 공세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유럽에 있는 특히 뭐 지금 이 독일 자동차만이 아니라 스텔란티에스 들어가 있는 푸조도 지금 좋지 않고 이탈리아 피아트도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맥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유럽 거죠.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유럽 경제도 안 좋고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전기차를 잘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기아차만 해도 네. 여기에도 미국에도 예를 들자면 독일 기업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나 폭스바겐 아우디는 폭스바겐 브랜드지만 BMW 해가지고 다 전기차를 팔고 있거든요. GM도 팔고 있고 포드도 팔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합치면 테슬라 다음으로 2등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현대 기아차 수준도 못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독일의 전기차를 타다 보면 그냥 동력기관만 전기로 바뀌었지 전혀 내부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러니까 좀 so decayed 영어로 한 10년 된 차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량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원인이지만 거시경제가 안 좋은 유럽에 미국에서도 안 팔리고 있다는 것,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내연기관은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기차는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자체가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기업들의.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독일 정부에서 다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요구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드니 내수 시장이라도 지금 독일은 테슬라도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매출이 급강하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고전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가장 그래도 큰 자동차 시장이 독일 시장이니까요. 여기서라도 좀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독일마저도 이렇게 크게 급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도 줘서 우리가 좀 더 차를 좀 더 팔게 해달라. 그래야
말씀드렸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야 특히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에서 효과가 높은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생산해야 순이익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 트럭 이번에 3분기 때도 많이 팔았지만 사이버 트럭도 여러분 아직 적자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때부터 생산하는 건 이익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 규모를 판매 규모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먼저 독일 정부에 보조금을 다시 부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독일 정부가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답변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과거의 강자들이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 영광만, 응? 영광 속에서 그 기억만 가지고 살다가. 그렇죠. 사실은 요번에 그 위 로봇이라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나왔던 이 로보밴 네. 20인상 보면은 사실 그러한 디자인과 차량은 사실은 현대 기아차가 먼저 CES에서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2년 전에. 그래요? 유사했죠. 근데 그것 다른 점은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것. 자율주행이 안 된다라는 것. 근데 외형상의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이것이 승용차가 됐던 세단이 됐던 뭐 SUV가 됐던 밴이 됐던 이것도 저는 현대기아차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명확하게 테슬라가 이번에 우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만 뭐 현대기아차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웨이모와 또 협력한다고 현대차에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우리 소프트 혹은 데이터 부족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그렇지는 될까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지금 사실 현대기아차는 역사적인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중국 전기차는 저렇게 지금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한 대도 못 팔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웨이모가 하기로 했던 3차 협업 대상은 진리였어요. 길리. 중국에. 예, 중국의 길리차를 들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현재의 대안으로는 독일 차들이나 프랑스 차들보다는 그리고 미국 차보다는 현대기아차가 훨씬 더 지금 잘 만들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대중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협업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고 현대차는 차량을 대주면서 차량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프레스티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이전받거나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구글 입장에서 절대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소프트웨어를 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지금 뭐 독일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제조 강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기술 강국이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뒤처지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국도 뭐 만만치 않지 않냐 요즘 뭐 삼성전자 경우를 보더라도 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자동차 자체에도 예를 들자면 테슬라는 리콜을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테슬라의 리콜 뉴스를 보면서 주가 떨어지는 건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관 투자자들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리콜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OTA 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부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장악력들을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쫓아오는 것이 샤오펑이라든지 중국의 니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는 리비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는 루시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장악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가 6,500명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2018년부터 준비해서 2022년에 6,500명을 고용해서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이거 포기하고 리비안하고 조인트 벤처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만큼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전통 기업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이건 잘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부품에 대한 조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에서 완전히 혁신을 해놓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하는 SDV라고 하는 요즘 보고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하기는 되게 어렵다. 현대기아차도 여기에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현대오토라는 데서 이걸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부분들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행사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뭐 한국도 삼성전자 로봇 PC 나오네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면서 이 사전 붐이 조성돼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올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 실마리들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가격 정도만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미 2분기 실적 발표 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했던 것보다 1년 연기가 돼서 올해부터 사실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쓰겠다고 했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2025년부터 하겠다. 2025년부터 테슬라 공장에서 이 옵티머스를 사용하고 2026년에는 다른 곳에도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일론 머스크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는 요즘 자기가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오늘 너무 이런 단어 옵티머스라는 옵티미스틱이라는 단어가 한 서너 번 씁니다. 자기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거다라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알리비를 이제 깔기 시작합니다. 알리바이를 이제 깔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다 1년씩 늦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건 2017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중국 정부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산업하고 계획하고도 조금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판매할 거라고 보는데 가정에 판매되는 건 되게 늦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에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을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공장에서는 바로 인명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냥 규칙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이 시스템이 작동되잖아요. 작동되면 이거는 로봇이 들어가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 네,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2만 달러하고 3만 달러도 이런 공장에다 10개 로봇 도입하고 100개 도입하면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냐면 이거를 렌탈할 수도 있거든요. 하고 3년 약정, 4년 약정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성에 있는 공장이나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도입한다고 생각해줘. 공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 때 도입을 하겠습니까? 이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최저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그렇죠. 즉 지금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산업들이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여기서 사람이 많이 다쳐나가는 곳. 그래서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은 특수 지역. 네. 이거는 얼마 안 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의 근무 환경을 제외한다라면 최저임금은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이 테슬라한테 렌탈을 하는 비용이 더 저렴을 해야 이것에 대한 도입이 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계속 가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걸 맞출 수 있다. 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same technology라고 얘기해요. same technology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FSD가 그대로 옵티머스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FSD의 그 능력을 언제 증가합니까? 하나는 슈퍼컴퓨터는 도조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이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지만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닐수록 여기서 데이터 수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점점 차량을 돌아다니면서 FSD가 좋아지면 옵티머스에 작동하는 두뇌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더 same technology라는 단어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4680 배터리. 계속해서 지금 3세대까지 지나고 있는 4680 배터리,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배터리가 그대로 어디에도 쓰입니까? 옵티머스에도 쓰이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의 배터리는 여러분 자동차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해서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 갈까 되게 두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시간 얘가 작동하더니 다시 충전해야 되네? 이러면 그렇죠. 그러겠네. 이러면 공장에서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돌아가서 사람들이 점심 브레이크 타임 할 때 그때 가서 충전하고 오고 가장 좋게는 8시간을 작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이 근데 크기가 차량보다도 절대적으로 작잖아요. 사람만 하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배터리가 대단히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은 충분히 더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2시간마다 하나 충전하는 배터리 절대 이 시장에서 시장성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기술은 항상 어떻게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어떻게 테슬라가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성장의 기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네. 가지 기준에서 이거는 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옵티머스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와 관련된 가격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있었던 위 로봇에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에 LG 엔솔이 그 4680 관련해서 뭐 납품 수주했다 해가지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연결되고 테슬라의 발전, 뭐 성과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도 뭔가 그 열매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LG엔솔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이 ESS 산업 쪽이잖아요. 네. ESS에서 테슬라는 지금 메가팩이라는 ESS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상하이에 추가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요. 상하이 공장은 무려 캘리포니아 공장의 시설의 규모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커질 수 있는 것은 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지금 CAT로 지금 ESS 시장이 뛰어들어왔고요. 그렇죠. 지금 LG엔솔이 힘들어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ESS에는 LFP 배터리를 씁니다. 네. 충전을 횟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갖고 있는 또는 과잉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는 테슬라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거기에 인공지능을 붙인 거죠. 오토비더라고 하는 테슬라에게는 메가팩에는 다른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붙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서 단타 매매를 하듯이 네. 한국은 안 되지만 미국하고 유럽하고 호주에서는 가능합니다. 즉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초 내에 네. 테슬라가 메가팩이 볼 때 지금 전기값이 비싸면 팔고요. 전기값이 싸면은 자기가 생산한 거 아닌데도 사갖고 와서 저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구매비하고 설치비가 1년 안에 환수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것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쫓아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파워, AI 파워를 어떻게 LG 엔솔이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SS 시장에서 LG 엔솔의 위치가 좀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당연하게 테슬라에게 4680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것은 호재입니다만.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는 배터리가 저는 경쟁 시장이 되게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삼원계와 LFP 배터리의 경쟁 구도에서 네. LFP 배터리는 과잉 생산되면서 대단히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리튬이 빠지고 나트륨이 들어가는 소디움 배터리라든지 또는 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배터리까지도 이제는 양산 체계를 갖춰내려고 하면서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이길지 대단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단히 제한된 한국 분들은 캐즘이라면서요. 제한된 전기차 시장에서 제품 잘 만드는 것보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이 전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량 공급하면서 시장을 우위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4680 배터리는 일시적인 호재일 수는 있으나 LG가 납품하는 것이 LG 또한 근데 잘 R&D도 많이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전략이 3원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LG도 LFP 배터리 하고 있고 그렇죠. 소디움도 하고 있고 솔리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껏 실수하면 바로 이게 그러겠네요. 중국하고의 경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CATL도 3원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CAT라는 규모의 경제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우선 자신들의 배터리를 갖다 대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LG 엔솔이 잘 되려면요,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우선 국내적으로도 폭스바겐이 보조금 달라면서 독일에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상 LG 엔솔이 해외적인 이슈만으로 이거를 기반을 확대하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한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또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저는 한국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전기차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 주변에 혹은 내가 얼마나 생기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는지 이게 사실 현실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본은 해줘야 해외에 수출하면서 판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도 중국하고 경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행사에서 네. 그 테슬라의 혁신성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이것이 또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미래의 어떤 비전과도 연결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사명을 보면은 그냥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세상으로의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게 테슬라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 교통 지옥, 그리고 많은 사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세계에서 자율주행의 첫 세계로 갔는 것이 인류의 비전이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밖에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발표 때 썼던 비유죠. 10시간밖에 차 안 탄다. 나머지 시간 다 어딨냐? 주차장에 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이냐. 내가 차를 움직이고 타면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 태운다라면 주차장이 도시에서 사라질 것이다. 원대한 목표인데요. 네. 주차장이 저는 근데 이런 건 많이 도시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 도시 그렇죠. 형태거든요. 이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큽니다. 특히 미국 같이 우리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러한 지상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축구장 크기만한 것들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된다라면 여기가 일론 머스크는 녹지로 변할 것이다. 훨씬 더 인간 프렌들리한 이러한 사회로 도심으로 도심이 깨끗하고 도심의 녹지가 많은 공간으로 더욱더 많은 녹지가 있는 공간으로 도시가 발전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슬라는 같이 간다. 네.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인류의 비전이 테슬라의 비전이다. 네. 테슬라의 비전이 그것을 함께 가고 있다라고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수익성을 만들어 나간다라면 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의 명분이 네. 그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떤 인류의 어떤 이익과도 연결시키는 그 대의 명분이 아주 멋있는데요. 그렇죠. 옵티머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미중 갈등이 왜 생겼냐. 우리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다 중국으로 공장 넘긴 거 아니냐. 옵티머스 들어오면 중국의 최저임금하고 같을 건데 우리 공장들 다시 미국에서 굴릴 수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 네.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꿈과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시장으로서 또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번에 평가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드디어 있었던 그 로보택시 공개, 이 테슬라 행사,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시장의 반응, 다각적인 측면에서 네,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또 유튜브 뒤져가지고 그거 직접 안 네. 보신 분들 또 보면서 이번에 공개한 모델들 직접 확인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환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정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